우리가 집을 떠난 뒤에 그토록 알고 싶었고 찾고 싶었고 구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드디어 무엇인지가 밝혀졌죠. 바로 그것은 이 의식이고 불멸이었습니다. 바로 이 단일 의식 그리고 불멸이었죠. 우리가 집을 떠나서 이 길에 들어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온갖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경험했죠. 그러나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드디어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슬픔 가운데에서 해탈된 것이죠. 해탈되고 해방되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했던 이 단일의식, 불멸이죠. 이것은 바로 눈앞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눈앞이다. 눈앞이니까 찾을 필요가 없죠. 눈앞이라는 것은 눈을 감아도 눈앞은 여전히 눈앞이고요. 눈을 떠도 눈앞이죠. 눈이 사라져도 눈앞이고요. 눈이 생겨나도 눈앞이다 이 말입니다. 단일 의식은 그야말로 단일하기 때문에 한 장의 그림과 같죠. 2차원으로 우리가 비유해 보면 2차원에 펼쳐져 있는 그림인데 한 장의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한 장의 그림. 한 장의 그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말이죠. 한 장의 그림 안에서 A라는 모양과 B라는 모양이 있을 때 A가 B에 가닿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한 장이기 때문에, 이미 단일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로서 동시이기 때문에 일동시죠. 싱크로니즘, 일동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목마를래야 목마를 수가 없고 배고플래야 배고플 수가 없고 고의로 예전처럼 알고 싶어 할래야 알고 싶어 할 수도 없고 찾을래야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고 이것이 고통과 갈등의 소멸, 열반이죠. 니르바나 이렇게 합니다. 정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멸은 다 없어져서 다 불타고 없어져서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영롱하게 빛나는 생명축제의 장, 이 단일 의식을 가리켜 니르바나, 열반이라 한다. 정멸이라 한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을 정멸이라 하고요. 삼사라로부터 흐르는 동시에 그 흐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의식 안에서
서울과 부산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비유하자면 하나의 몸에서 왼팔과 오른팔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른팔이 왼팔에 가닿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공간이 필요합니까? 이미 한 몸 일지인데 한 몸이지만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뉴욕, 서울에서 런던에 가닿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의 단일 의식, 한 장의 그림 안에서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서로 다른 것입니까? 한 장의 그림 안에서 이 단일 의식 안에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또 얼마나 서로 다른 걸까요? 이 단일 의식 안에서 삶과 죽음이 질풍노도처럼 흐릅니다. 이 삶과 죽음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있는 이 삶이라는 것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다르며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하나의 그림이고요. 하나의 의식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뉴욕과 워싱턴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이죠. 지금 당장 우주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140억 광년 혹은 280억 광년을 빛의 속도를 내는 우주선을 타고 14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도달할까요? 우주의 끝은 한 장의 그림에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앞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이다. 지금 서울과 부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앞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과 죽음, 자유와 속박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고 찾을 필요가 없고 구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편안하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자유의 향기와 이 사랑의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자, 77페이지 보도록 하죠. 착각을 대체할 바른 이해는 세계는 한 개고
그 세계를 아는 의식도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대체할 바른 이해, 이걸 정견이라 하죠. 그래서 무아와 정견, 이것이 핵심인데, 정견으로부터 무아는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정견의 핵심은 세계가 한계고 의식도 한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계와 의식은 다른 것이냐? 세계 있음과 세계 알은 일동시다, 하나로 같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세계 상태 진술, 현재의 세계 상태 진술과 현재의 의식 상태 진술은 온전히 일치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세계가 있고 의식이 따로 있다면 그게 한 개의 단일 세계고 단일 의식이라 할지라도 세계와 의식이 따로 있어서 세계가 존재하고 의식이 세계를 아는 것이라면 세계 있음은 어디에서 끝나고 따라서 그로부터 세계 알미 시작되어야 하는데 세계 있음이 끝나는 지점과 세계 알미 시작되는 지점, 이 지점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 말이에요. 현대 초정밀 과학으로 찾아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도무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보고 아는 의식이 한계이고 머리가 의식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식이 있을 곳은 머리 바깥 공간 전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식되는 모든 것은 곧 의식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으며 따라서 세계와 의식은 다르지 않은 같은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의식이 세계를 의식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의식 스스로 두 가지 기능이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단일 의식의 두 가지 기능 혹은 성질, 그것은 나타나는 성질, 자현이죠. 그리고 아는 성질, 자지입니다. 스스로 현출하고 스스로 알고, 이것이 일동시로 매 순간 매 순간 지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컵입니다. 차나 한 잔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몇백만 년에 걸쳐 가르쳐진 생각에 깊이 젖어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뒤바꿈을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 하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다. 그러니까 객관이 있고 주관이 객관을 아는 줄 알았는데 주객이 아예 처음부터 가상의 구분이었다 이 말이죠. 제로에서 양극이 나오듯이
제로에서 이론상에서 양극이 나오듯이 이것은 가상의 구분이었다. 이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전도몽상이 다시 원위치하는 거죠. 수용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천동설과 지동설의 사례가 가리키듯이 사회 문화적으로 공인된 기본적 관점을 이동시키는 것은 언제나 매우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동설이 일반화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참으로 엄청난 고초와 역경을 거쳐야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던 지구가 움직이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러하다 이 말이죠. 본래 그러하다. 근데 이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로 바뀌었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바람이 움직이느냐, 깃발이 움직이느냐, 사실은 둘 다 아닌 거죠. 즉 천동설도 아니고 지동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움직입니까? 무엇이 움직입니까? 만약에 움직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자변이다 이 말이죠. 자현, 자변, 자현, 지 스스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재록에서 원래 황벽 불법 무다자 이렇게 했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래 의식은 즉 반야지혜는 여러 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수다 이 말이에요. singularity다 이 말이에요. 싱글이다 이 말이죠. 싱글. 원래 황벽 불법 무다자. 원래 이 의식은 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개별 영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영혼이 불멸하냐 안 불멸하냐 이런 것은 가짜 질문이 되고요. 또 영혼이 이 생과 생을 거치면서 몸이라는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도 잘못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서부터는 이 철학자들, 근현대 철학자와 고대 철학자의 이름이 조금 나옵니다. 라이프니츠와 칸트, 그리고
또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이 나오고요. 플라톤, 그리고 피타고라스 등등의 이름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스피커는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한 것이 아니고요. 또 이 철학을 지혜 탐구의 수단으로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판을 비롯해서 이 진실 추구의 길에서 이 스피커가 헤매고 방황할 때, 방랑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들 거명하는, 그러니까 회자된다 하죠.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이 철학에 혹시라도 무언가 찾을 것, 배울 것이 있을까 싶어서 잠시 스캐닝을 한 거죠. 스캐닝을 해봤는데 무대뽀로 스캐닝한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 주제입니다.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 딱 두 가지 관점에서만 일부 근현대 철학과 고대 철학을 스캐닝을 해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적 깊이를 이야기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학문적으로 지금 이 철학자들을 교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 즉 이 의식의 문제, 그리고 생사 문제에 한정해서 아주 가볍게 스캐닝한 것이니만큼 이 철학을 전공한 분들은 이 지금 한 페이지 이 3분의 1 정도에 이르는 글에 대해서 그 어떤 오해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 라이프니츠의 고민은 이렇게 되죠. 세상은 단일한 한 개의 세상인데, 이 개인마다마다, 사람마다마다 의식은 따로따로 그 사람의 몸 안에, 혹은 몸 안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저장소에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독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식 내지 영혼이 존재한다는 이 패러다임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식은 여럿이다, 여러 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요. 그렇다면 세계는 하나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를 의식의 개수만큼 쪼개어버린 거죠.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억 개의 영혼이 있다면 세계는 완전히 독립된 세계로서 각각 다른 70억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제 이와 다르게 모든 철학은 칸트에게로 흘러들어서 다시 칸트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근현대 철학의 아버지죠, 칸트. 칸트는 어떻게 했느냐?
이 시공간이 감성 형식으로서 이미 우리의 주관 안에 들어와 있다. 즉,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은 객관적인 값이 아니고 주관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했죠. 감성 형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양의 사상 체계에 엄청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가져왔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시간 공간은 객관이고 주관은 객관인 시공간을 인식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된 거죠. 시공간이 주관 형식이고, 즉 주관의 요소고, 이 시공간이라는 주관 요소로서 우리가 인식한다. 즉 감수하는 틀이다 이 말이죠. 감각의 틀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죠. 쉽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그러면 시간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의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것이 칸트의 이야기인데, 많이 아쉬운 점은 이 시간 공간 인과 법칙이 외부 객관 법칙이 아니고 시간 공간 인과 법칙이 우리의 마음의 법칙, 의식의 법칙이기는 한데,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인식되는, 즉 이미지로 나타나는 이 소여, 주어진 것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소여를 있게 하는, 즉 뿜어내는 시간, 공간, 그 안에 물체, 다시요. 삼라만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듣는 삼라만상으로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근거, 그거로서의 물 자체, 즉 절대 객관이죠. 절대 객관은 여전히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철학이나 그 이전까지의 형이상학, 신비주의 이런 것은 이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한 거죠. 칸트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 인간 이성 안에 있는 요소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주어진 것만을 우리가 알지, 이 주어진 것의 근거가 되는 기체라 하죠. 기반이 되는 실체로서의 이 절대 객관인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여전히 시간과 공간은 마음 안으로, 즉 주관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리고 우리가 자연, 사물, 물리 법칙이라고 여기는 이 인과 법칙을 이 의식의 법칙, 마음의 법칙 안으로 들여왔지만 여전히 주객의 구분을 버리지 못하고 물 자체라는 객관 기체를 상정한 것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쇼펜하우어죠. 이 칸트의 아주 충실하고 견실한 개성자라 할 수 있는 이 쇼펜하우어 역시도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할 때 세계는 표상이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의지는 무엇이냐? 바로 칸트가 이야기한 물 자체가 의지다 이렇게 했어요. 의지는 물 자체다 하고요. 의지가 스스로 나타난 것, 이것이 세계다 이 말이죠. 표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난 그림 이 말이죠. 이미지, 이 세계죠. 세계는 하나의 나타난 이미지인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연유했느냐? 의지다 이 말이에요. 의지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칸트의 물 자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즉 물 자체가 표상으로서 스스로를 뿜어내는 거죠. 뿜어내면 그것이 세계가 된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이 생각을 살짝만 바꾼다면, 예를 들어 칸트의 물 자체, 쇼펜하우어의 이 의지를 이 단일 의식으로만 바꾸고요, 이 주객 구분을 없애고 바로 이 표상과 세계, 그리고 이 감성 형식과 지성 형식, 즉 시간과 공간과 인과 법칙,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온갖 소여, 즉 세상 만물이 바로 이 단일 의식의 나타남, 물 자체의 직접적인 나타남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그 다음에 감성 형식으로서의 시공간과 물 자체, 이것이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죠.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청년 시절에 칸트를 탐독했죠. 그래서 아마도 아인슈타인의 발상, 시공간이 객관세계에 속하는 절대적 사물이 아니라 의식성과 상대성을 가지는 무엇일 수도 있다는 발상은 이렇게 유래된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칸트를 탐독했다 이 말이에요. 칸트의 생각은 시공간이 절대 객관 값이 아니고 주관, 즉 상대적인 값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힌트 내지 단서를 가지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에 78페이지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더는 물질의 학이 아닌 의식의 형이상학으로 나아가는 경향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Metaphysics of Consciousness죠. 의식의 형이상학. 이 의식의 형이상학이야말로 칸트가 그토록 배격하고 멀리하고자 했던 거죠. 물론 이 도덕법칙, 윤리법칙, 칸트의 정언명령이죠. 이 정언명령과 실천이성 분야에서는 도저히 이런 형이상학이 완전히 말소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하나님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자유의지가 다시 요청되게 되죠. 요청하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 물 자체를 상정하는 바람에 형이상학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는데, 실천 이성에서는 형이상학이 다시 요청된다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는 진실하고 또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이므로 가짜다. 이러한 이분법. 자, 이러한 것은 78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플라톤은 칸트와 더불어 절대적 본질과 상대적 인식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원적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모든 이원적 패러다임이나 전능한 신에 의한 예정조화 등으로는 세계의 개수와 의식의 개수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이 브라만과 우파니샤드 그리고 육사외도의 외도라는 것은 뭐 가짜라서 외도가 아니고요. 개인적 관점, 개인적 동기에 근거한다면 외도고, 이 단일 의식의 관점, 이 눈앞의 단일 의식이죠. 이 눈앞의 단일 관점이란 말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개인적 동기라면 그것은 외도고요. 눈앞에 단일 의식이라면 이것은 정도인데, 정도를 가만히 보다 보면, 자세히 보다 보면 이 개인적 동기조차도 바로 이 정도, 즉 외도조차도 정도의 하나의 드러남이다, 얼굴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알기 전에는 외도와 정도가 따로 있어요. 개인적 동기와 이 눈앞의 단일 의식이 별도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목마름을 끝낸 이후에 가만히 보면 외도가 정도고 정도가 외도다. 중생이 열애고 열애가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본래부터 이 열애였다, 단일 의식이었다. 그래서 법신열애가 곧 화신열애로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응화신은 진실이 아니고 법신만이 유일한 진실인데, 그러면 법신은 무엇이냐? 바로 응화신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 거대한 생명축제의 연극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임시적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 5절로 넘어갑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이 아니고 하필 이 사람일까? 이런 우리에게 붙박혀 있는 이 최면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가볍게 그러나 진지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